BBK BBK 소유주 헌정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BBK 실소유주 헌정방송 동주 22회 시작합니다. 취업 확정 선고가 되고 비상조건 10년 영원히 정치인으로서 내장당하는 백기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다시 2007년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저는 부도덕한 지도자, 부도덕한 정치인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여전히 앞장설 것입니다. 완벽한 심정으로 다시 외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BBK 저격수, FT 저격수,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습니다. 정봉주 민주통합당 전 의원의 가석방을 법무부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지난 10월 15일 정봉주 전 의원 가석방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안 풀어줘. 은진수는 되고 정봉주는 안 되고. 정봉주 가석방에 은혜를 베풀거나 혜택을 달라, 정치인한테 특혜를 달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교통사고 범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형기의 3분의 1, 절반 정도 살면 거의 나옵니다. 절도범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사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안 가는 사람들도 많지, 재벌들은. 네. 그리고 은진수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받아 처먹고.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7천만 원을 받고 자신의 친형을 제주도의 한 카지노 업체에 감사로 올린 다음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씩 모두 1억 원을 받은 은진수보다 더 나쁘다.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은진수는 갑자기 성우 목소리를 내고. 그러게 심각하네. 야, 이 개새끼야, 왜 그래? 은진수는 야, 왜 성우 목소리를 내고 지랄이야? 은진수는 부산저축은행이 뿐만 아니라 다른 저축은행한테도 향응과 돈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근데 수사를 안 했어요. 가석방 불가 이유가 골때려 개전에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거야. 반성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야, 어떻게 개전을 하냐? BBK가 각하하고 무관하다고 믿으란 거야? 씨와 어떻게 개전을 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나는 재범의 위험이래. 각하가 BBK를 또 만들 건가 봐. 주가 조작을 또 하고. 둘 다 말이 안 되지. 가석방 심사위원회. 그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 오다가 그렇게 떨어진 거지. 아니, 그래도 그렇게 법 가지고 양심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각하한테 잘 보이면 좋나?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차관 길태기 이 사람이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권재진 길태기. 예. 사실 BBK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할 계획 없었어요. 사실은 지난 대선의 이슈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없었어, 이제. 네. 그러나 이렇게 된 마당에 대선 끝날 때까지 BBK 매주 조금씩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말이야, 정봉주 전 의원이 BBK를 잘 몰라요. 사실 정봉주가 얘기하는 얘기인데 셋이 모여서 막 얘기하잖아. 잘 몰라. 봉도사가 얘기하면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 그런가? 아니, 예전에 그 17대 국회의원 할 때 그 막 대선전에서 BBK 스나이퍼로 활동할 때 그 보좌관이 그 이제 정리한 내용을 갖고 와서 의원님 요 내용 이거 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고 자료를 건넸는데, 자료를 건네고 몇 분 있다가 보니 TV를 보니까 정봉주 의원이 나와서 그걸 들고 설명한다는 거야. 제가 그 당시에 취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봉주 의원이 발표하는 자리를 갔는데
내용은 별로 없고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기 자랑을 막 하고 있어요. 자, 10월 26일 정봉주 데이로 선포합니다. 여의도 공원에서 오후 8시 이 행사는 정봉주 팬클럽 미권스가 직접 주최합니다. 저희는 출연합니다. 정봉주가 그리운 모든 분들 그날 뵙겠습니다. 10월 26일 날 가슴이 터지도록 외치겠습니다. 나와라 정봉주를. 그놈들은요, 사람들 모이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공도사 형되는 정봉근입니다. 각하가 봉주에게 하루라도 더 국립호텔에서 대접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우리 각하도 만약 감옥에 가시면 꼭 만기 출소하실 겁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10월 26일 제 동생 정봉주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해 모여주세요. 10월 26일 저녁 8시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뵙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지가 요거 좀 알려두고 싶어서 저희가 이 정준길 가로수길을 만들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있더라고. 저희가 정준길 새누리당 공보위원 전 공보위원 거짓이 뽀록나자 들이받은 가로수 있잖아. 네. 그 가로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억울한 봉변을 당한 가로수에 넋을 기를 것을 촉구하는 플랜카드를 우리가 걸었어, 거기다가. 사람들은 가로수길로 가서 정준길 가로수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뜯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또 다른 것을 달 것이다. 낙검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교육감 광노현입니다. 조금 전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의 분별력에 대한 저의 믿음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사건 초기 저에 대한 빗발치는 비난 속에서도 저와 함께 기꺼이 비를 맞아주셨던 낙검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지만 저의 행위가 실체적으로 무죄임은 이미 1, 2심 재판을 통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봄길 시 아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 시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이 시를 여러분께 낭송해드리는 것으로 제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이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제 곧 다가올 겨울이 희망의 계절이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찬란한 봄길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광노현 교육감 대법원 확정됐습니다. 사후 매수죄입니다. 이것은 지난 50년간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에서도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법입니다. 저희가 광노현 특집 예고합니다. 네, 다루겠습니다. 이 문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감 광노현입니다. 그립네요, 진짜. 저는 법을 통해 정의를 배웠고 검찰을 통해 개새끼를 배웠고 각하를 통해 단군일에 이런 새끼가 없다는 걸 배웠고 장주나 의문사를 통해
뼈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감 광노현입니다. 이거 해외 버전입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조지를 배웠고 이거 빵 터졌어. 워싱턴에서. LA에서 갈비를 배웠고 이거 터졌어. 와세다를 통해 정력을 배웠습니다. 다음 공지. 나는 꿈싸 10월 28일부터 파이널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봉도사가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표는 이미 다 팔렸고요. 저와 헤어스타일의 샴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인권 씨가 출연합니다. 네. 들국화. 네. 나는 꿈스타 사라질 때까지 몇 번 안 남았어요, 이제.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입니다.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엉덩이 가져도 고쏠해봐도 쫄지는 않아. 12월 19일 잊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그따위 공작가 물타기로 웃기지 좀마. 김어준, 김영민, 주진호, 정봉주와 함께 싸운다. 이놈도 심판해주마. 실패, 이 새끼들아! 눈물을 흘리고 사과를 해도 속지는 않아. 더 이상 우리는 쫄지는 않아. 잘 가라. 안녕. 공작의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라고 저희가 지난 21회에서 선언했는데 이제 공작철입니다. 그 중에서도 몇 달 전부터 친박인데 그렇죠. 친이처럼 암약하던 그렇죠. 트로이 목마가 있다. 네. 무관도가 틀림없다. 봄부터 말했나요? 소쩍새가 울듯 우리가 봄부터 지저댔습니다. 틀림없이 트로이 목마가 정체를 드러내고 네. 박근혜 후보의 선거를 맡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유일하게 예언했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여기서 김무성 총괄본부장, 네. 일명 김무관, 네. 드디어 전면에 등장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의 등장으로 공작의 시즌이 확실히 열린 것이죠. 나오자마자 16일이었죠. 종북 세력에 정권을 내주지 말아야 한다. 이분 색깔론의 대명사입니다. 오랫동안 색깔론 많이 그렇죠. 했죠. 색깔론 조금만 얘기해 볼까요? 지난 4월 총선이었습니다. 문재인, 문성근, 부산부터 빨갛게 물들여 결국 대한민국을 빨갛게 물들이겠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분은 막말도 화려한데요. 강정마을에 있는 활동가를 보고 북한 김정일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종북 세력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해서 법원으로부터 900만 원 배상 판결 받았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는 김진숙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랬고요. 과거 구제역이 있었을 때는 축산인들이 동남아 관광을 다녀왔기 때문에 구제역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특별히 문재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비겁하게 죽은 노무현을 파는 정치 장사를 그만둬야 된다. 김무관 전면 등장은 공작 시즌이 열렸음을 확실히 알리는 경종과 같은 것입니다. 이분이 그 박근혜 후보하고 소원해져가지고 박근혜 전 대표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사고 유연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주의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박근혜를 직접 공격했어요. 그럼 그게 다 짜고 쳤던 건가? 언제부터 트로이 목마였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그 발언이 본심인지 아닌지는 아니 그때까지는 본심이었을 것 같아. 2010년까지는. 그때까지는 본심이었다가 아무래도 박근혜 후보가 될 것 같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트로이 목마 역을 자임하고 나섰는지는 몰라.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가 될 줄 알고 노크 귀순을 했나 그럼? 야, 이 실패 이 새끼야! 다시 노크 귀순한 것 같아. 어? 여하간 분명한 것은 최소한 올해 네. 내내는 트로이 목마가 틀림없었다는 이미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 탈당을 해가지고 신당을 창당할 것처럼 그때는 행세했던 이미 거. 트로이 목마 무관도로서의 임무를 100% 충실히 수행할 때고 한마디로 말해서 걸리적거리는 애들을 싹 청소한 거지. 그렇죠. 싹 모아가지고 마치 자신이 주도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처럼 하다가 일순간에 주저앉힌 거지. 그러니까 정체를 다 드러내게 한 다음에 더 이상 말도 못 붙이게 싸구리 청소한 공장 마인드에 충실한 인간이네. 그 정체를 간파한 것은 우리밖에 없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뭐 김총수의 해안에 이 부분은 좀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작의 시즌에 어떤 공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고 짜잘한 것부터 저희가 짚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짜잘한 거 많이 해요 요새. 요새 저희는 말이죠 짜잘한 데 집중하고 있어요. 저희의 임무가 이번 대선의 주인공은 저희가 아니고 두 후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이 알바단 잡아드리고 짜잘한 공작들을 낱낱이 밝혀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분야별 공작들 짚어보겠습니다. 유형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짚어보겠는데 앞으로 가장 자주 보게 될 공작 중에 하나가 바로 여론조사 공작이에요. 간단한 예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때는 9월 16일 문재인 후보가 확정되던 날입니다. 민주통합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일요일 날 오후 5시였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9월 19일 수요일 일제히 모든 매체가 여론조사들을 발표합니다. 원래 그런 큰 그 정치 이벤트나 큰 분기점이 있으면 여론조사를 전 언론기관에서 합니다. 제1야당의 후보가 확정됐으니 과연 그 콘벤션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일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단 말이지. 이때 처음으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발표가 돼요. 그렇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언론에서. 그런데 이날 조선일보의 일면에 실린 여론조사는 박근혜 후보 47.6%, 문재인 후보 40.7%. 컨벤션 효과가 없다는 얘기구만. 그렇죠. 컨벤션 효과가 반영되려면 9월 16일 일요일 날 확정됐으니까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조사해서 수요일 날 발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날 조선일보에 실린 여론조사는 그 전주 금, 토, 일에 조사했어. 이 여론조사는 사실상 컨벤션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조사예요. 금요일에 수많은 평론가와 기자들이 문재인 후보가 일요일에 확정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얘기를 결선 투표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조선일보가 여론조사를 시작하던 날 아침 YTN 뉴스 현장. 경기도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의 선거인단이 53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딱 절반이에요. 여기서 1차에서 끝내려면 문재인 후보가 여기서 절반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과반 득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49를 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수도권에서 50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문재인 후보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반에 실패해서 2차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컨벤션 효과가 정말 궁금해서 조사를 했다면 당연히 1월화 조사한 걸 발표해야 되는데 이 조사는 금토일 조사한 거야. 그거를 수요일 날 발표하는 거야. 마치 컨벤션 효과가 반영된 여론조사인 것처럼. 이런 게 바로 사기예요. 이런 게 공작이고. 사람들은 전형적인 조사 시기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입니다. 아니 독자들은 안철수 몇 퍼센트, 문재인 몇 퍼센트, 박근혜 몇 퍼센트 거기에 관심을 두지 몇 월 며칠에서 며칠까지 이거는 잘 안 보거든요. 조사 방식도 잘 안 보고.
조선일보는 원래 미디어 리서치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만 갑자기 아산정책연구원의 리서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금토일 거야. 금토일 거를 마치 일월화의 여론조사인 양 그렇게 착각하도록 일면에 실어서 수요일날 발표하는 이것이 바로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공작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 사기꾼 새끼들.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네. 당연히. 자, 또 있어요. 이런 사례. 추석이 지나자 막 발표됐지. 당연히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서 국민일보만 박근혜 후보가 야권의 후보들을 다 이깁니다. 우리 큰 목사님이 사실상 실소유주인.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이런 게 발견됩니다. 요즘은 집전화하고 휴대전화를 섞어서 여론조사를 해요. 집조사는 아무래도 약간 보수적으로 나오니까. 그걸 집조사를 50%로 하느냐, 뭐 60%로 하느냐, 이 비율은 조사 기간마다 달라. 하지만 섞어서 한다고 대부분. 근데 이때 국민일보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휴대폰은 없고 집전화와 인터넷 여론조사를 섞어서. 아니, 듣도 보는 인터넷 여론조사라뇨.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그것도 일간지에 발표할 내용을. 재밌어요. 네. 이 여론조사를 한 기관은 글로벌 리서치입니다. 글로벌 리서치의 대표가 박근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모 전 의원과 아주 가깝다고 그냥. 특별히 그래서 이런 이상하게 여론조사를 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가깝다고 하더라. 네. 네. 앞으로 이런 여론조사 공작 장난. 네. 계속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채널 A에서 10월 11일 보도된 건데요. 양자 대결에서 박근혜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계속 집니다. 근데 이현경의 세상만사 이 코너에서는 박근혜가 계속 이기는 걸로 그냥 뒤바꿔 보도합니다. 2등이 박근혜인데 그 2등 박근혜를 1등으로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한테 박근혜가 계속 져요. 근데 계속 이기는 걸로 그냥 보도해요. 야, 수백 명이냐? 딱 3명 있는데 그거 수지를 바꿔놓고. 이런 여론조사 장난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밝혀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대선 내내. 자, 두 번째 공작의 유형, 지상파를 통한 또 알바 뉴스, 지상파 여론 공작질을 주도하고 있는 MBC 알바 데스크. MBC 알바 데스크. 최근의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안철수 논문 표절 사건이죠. 이거 굉장히 골 때려.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1분 버전으로 정리하면 거기 나오는 볼츠만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식을 인용을 처리 안 했다는 거야. 이 공개에서는 말이죠. 네. 이미 확립된 공식과 이론에 대해서는 따로 인용 처리를 안 해요. 구구단 같은 거. 이를테면. 구구단이 무슨 확립된 새끼 이론이야. 아니, 그것도 이론이라고 쳐. 쉽게 그런 얘기해서. 식이야. 맞습니다. 볼츠만 공식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 정도 수준이라 이거지. 굉장히 유명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그 동네에서는 다 아는 그런. 이는 MC의 제곱, 아인슈타인 이런데 그거 얘기할 때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논문에 어쩌고 저쩌고 안 한다고. 그런 거거든. 또 하나, 서문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서문이. 근데, 원래 의학 논문은 말이죠, 서문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토끼 심장 연구에 관한 논문이었거든. 근데, 토끼 심장을 연구한 사례가 수십만 건이래. 그리고 거기서 현재까지의 연구를 언급하고, 거기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는 거지, 서문에서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연구를 언급하려면 당연히 앞에 부분이 비슷할 거 아니야. 서문이 다 비슷하대! 이게 표절이면 현대의학 논문 대다수가 표절이야, 저도. 이 논문에 대해서 그 의사들이나 그 이공계 교수들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MBC 외에 타 방송사의 새누리의 네거티브 팀에서 자료를 들고 가서 뿌렸어요. 방송국에 다. 그런데 타 방송국에서는 전문가를 붙여서 검증을 했더니 문제가 없다라고 클리어 됐어. 그래서 보도를 안 하고 킬 시켜버렸어. 그런데 MBC만 오로지 MBC만 학계 논평도 없이 이걸 보도합니다. 심지어는 들고 간 사람이 누구야? 방송국의 자료를 들고 간 사람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이 행복교육추진단의
양정호 교수입니다. 성대 교육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 논문 표절 사건을 들고 가서 추석 전에 터뜨리면 좋겠다고 들고 가서 이쪽 저쪽에 뿌립니다. 그래놓고 논문을 정말 검증하고 싶다면 왜 굳이 추석 전에 해야 되냐고. 그렇죠. 정말 검증하고 싶으면 시간 두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정보를 흘리고 뉴스에 터뜨리는 이거는 공작정치 1장 2절에 있는 거예요. 추석이 왜 중요하냐 알잖아. 추석 때 친인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적 의도가 103% 정도 있는 거지. 103%. 안철수가 너무 표절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뉴스를 쫙 깔고 싶은 거지.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서 여론조사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그렇죠. 그런 의도가 아니면 뭐야 도대체 교육학과 교수가 의대 논문을 들고 와서 추석 전에 보도해달라고. 양정호 교수입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MBC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가 고만둘 수도 있는 사안인데 외국에서는 논문 표절하면 바로 가만둬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새누리당 많잖아 표절했는데 절대 안 관두는 애들. 네. 그런데 외국에서는 대선 후보도 표절냈으면 바로 관둬요. 그럼 전문가의 멘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보도에. 그리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반론을 조작했습니다. 현원섭 기자는 후보와 논의해서 입장을 내놓겠다로 거짓 반론을 그냥 발표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철수 캠프에서 한 적이 없는데.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야. 완전히 씌워낸 거야. 사실이 아니라고 해야 할 내용을 후보와 의논해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을 해버린 거지. 거짓말이지 그냥. 그렇죠. 마치 뭔가 의논할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건 그 취재 기자가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은 의사 아니면 의대 교수 아니면 이런 이학 박사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몇 개의 논문을 비교하면서 이게 표절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일방적으로 여기서는 보도를 표절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론도 하지 않은 말을 실었으니까 거짓말인 거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게 김장겸 정치부장, 김대경 차장, 현원섭 기자의 작품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상파를 이용한 공작의 유형입니다. 네. 첫 번째 유형은 여론조사 공작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상파를 통한 공작들 이런 게 계속 나올 거고요. 특별히 MBC 문제는 저희가 주목합니다. 네, 우리 MBC가 이렇게 망가졌어요.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다. 100여 명의 정말 에이스, 정말 훌륭한 기자 PD들이 신천교육대라고 신천으로 브런치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도국에 영향을 못 미치도록 다 그쪽으로 보내서 이때까지 훈련된 그런 전문가들을 이번 대선에서 아무 일도 못하게 다 보내버려. 그분들 가서 모여있는 걸 가서 봤더니 정말 훌륭한 분들은 거기에 다 있었어요. 네. 김장겸 정치부장 주도로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아니, 지상파가 이런 수준까지 뉴스가 망가진 전례가 없어. 이건 MBC 뉴스가 아니고 MBC의 뉴스 시스템을 이용한 정체불명의 알바 뉴스야. 황영구 보도국장, 김장겸 정치부장, 언론의 길이 남을 X로 봅니다. 그 남극의 눈물 만든 김재영 PD 그분 상 받았어요. 이번에? 최근에 큰 상 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브런치 교육 받고 있습니다. 한학수 PD 우리가 좋아하는 아나운서들 그 강재형 아나운서를 비롯한 훌륭한 아나운서들 다 브런치 교육 받고 있는 PD들 기자들 훌륭한 애들은 다 거기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 나중에 브런치 교육 신천교육대에 간 기자들 이름 한 번씩 찾아보십시오. 신천동에 MBC 아카데미가 있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네. 이 시즌에 브런치 교육을 받고 있어. 이 시즌에 브런치 교육 받으신 분들이 참 언론인입니다. 그래서 요새 MBC에서 사고 펑펑 내더라. 저 얼마 전에 그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근데 고 김근태 의장 사진을 내보낸 거예요. 아니 김근태 전 의장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뉴스를 만들고 있는 거야. 뉴스를 어떻게 만들어? 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화면을 스크린샷 해가지고 최초로 트위터에 올린 사람이 바로 접니다. 며칠 뒤에 5일 뒤에 MBC가 또 같은 정오 뉴스에서 중국이 북한에다가 100만 달러의 돈을 기부한 내용을 100달러를 기부한 걸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예. 자막으로. 그래서 그것도 역시 스크린샷해서 올린 사람이 바로
정호 뉴스. 너는 야, 근데 MBC만 열심히 보냐? 너는 정호 한 대낮에 MBC 뉴스 보고 있어? 쟤는 그래. 아이 백수 새끼야. 100달러면은 11만 원입니다. 중국이 북한에다가 11만 원을 기부했다. 자, 세 번째 공작 유형 시발단. 네, 저희가 시발단 리스트를 공개하고 나서 하는 짓을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아주 가관이야. 이 모 목사님께서는 본인을 시발단 총수라고 스스로 칭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리스트를 공개하고 나서 말이죠, 이 가짜 계정에 의한 리트윗 엄청나게 줄었어요. 완전 쫄았어. 이 리스트를 공개하자 온라인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한 전문가가 인용한 미국의 시소모스 마케팅 회사 분석에 따르면 리트윗의 93%가량은 1시간 이내에 일어나는데, 누군가 글을 쓰면 사람들이 보다가 1시간 이내에 리트윗을 한다는 거지. 네. 그런데 이 모 목사님의 트윗은 말이죠. 네. 예를 들면 새벽 12시 반에 트윗을 하나 써요. 네.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1시 반까지 대부분의 리트윗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 사람을 팔로우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목사님의 트윗은 그로부터 12시간 동안 무 리트윗입니다. 아무도 리트윗하지 않아. 12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아무도 그러다가 안 봤다는 거죠. 그렇지. 사실은 자발적인 리트윗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네. 그러다가 다음날 낮 1시 갑자기 일제히 수백 리트윗이 일어나. 항상 그래요? 알바들이 한 사무실에 모여있다가 자 지금 때려! 그러면은 와라락 달려들어가지고 가짜 계정으로 다라락 때리는 거지. 이게 바로 가짜 여론을 만드는 여론 공작의 전형인데 이게 들켰잖아? 들키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변장입니다. 변장? 아이디를 바꿔. 오. 야, 진짜 계정이면 왜 리트윗이 줄고 아이디를 바꾸겠어? 그렇죠. 가짜니까 바꾸지. 근데 아예 없애지를 않고 왜 바꿨냐? 한 IP에서 계정을 만드는 숫자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하루에 팔로우 숫자도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게 아까운 거야. 네. 그러나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 왜냐? 또 전문가들이 또 나섰어. 전문가들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뭐냐? 가짜 계정을 자동으로 적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이름을 바꿔도. 시발단 색출기라고. 그러니까 트윗 계정을 자동으로 조설합니다. 그러다 이상 행동을 하는 트윗을 딱 잡아내. 가짜라고 자동으로 툭툭툭 축적하고 있어 지금. 한참. 그리고 그 계정을 만약에 들켜서 바꾸잖아, 아이디를. 그러면 그걸 또 쫓아가는 시발단 추적기를 만들었어, 또 다른 사람이. 색출기와 추적기, 둘 다 만들었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니네 갈 데 없다. 요 색출기와 추적기는 저희가 딴지일보를 통해서 주소를 공개할 테니까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의심스러우면 여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쳐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데 하면 가보면은 검증을 해줍니다. 색출과 추적을 둘 다 해줍니다. 저희가 이 시발단을 보도하면서 당시 제게 의문이 있어요. 네. 과연 얼굴마담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을 일단 저희가 거론을 했는데 한 사람밖에 없는가? 아니다. 우리가 시발단을 폭로하자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자기를 스스로 농객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모 씨. 네. 그분이 시발단에 관한 관심 표명을 하는 트윗을 막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 목사님과 미팅도 했다고 하는 첩보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 씨의 트윗을 또 분석하지 않았겠어요, 저희가? 쫙 분석했어요. 자칭 농객이라고 주장하는 모 씨는 자기들 트위터에 영향력이 높다고 막 자랑도 하던 분이에요. 그래요? 이게 뭐야, 얘. 진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디도스 때부터 구축해왔던 이 전문가들이 쫙 달라붙어서 계정들을 쫙 분석했더니, 엄청난 가짜 계정들이
대규모로 동원된 것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 영향력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달걀 귀신들이었구만. 알바들이 가짜 계정으로 모 씨의 트윗을 마구 리트윗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가짜 영향력인 것이지 부끄럽지도 않나 봐,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와 무관한 알바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또 한번 밝혀진 거죠. 이분들은 시발단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모 후보를 받들 봉자를 써서 봉알단이 어떨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봉알단. 자, 그러면 모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것은 시발단, 그리고 받들 봉자에서. 받들봉. 해서. 아무리 봉도사라고도 좀 너무해. 봉알단. 이런 좋아. 아주 좋아. 봉알단. 좋아, 그렇다면 시발단 이후에 봉알단이 등장했다. 모 후보를 받드는 봉알단의 등장. 이 봉알단의 리스트를 저희가 또 공개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여기서 한번 또 검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과 인사드리겠어요. 지금 포털에서 봉알단 검색 부탁해요. 진짜 되게 너무해. 봉알단. 야, 이름 죽이다. 봉알단. 김구라 황 생각나네. 황봉알. 아니, 황봉알 씨가 자기 이름 때문에 지상파에 못 나온다고 해서 한번 이름을 바꾼 적이 있었어요. 몰라요. 황알봉으로. 못 나오지. 자, 봉알단 등장했습니다. 시발단에 이어 봉알단. 그러면 시발단과 봉알단은 딱 이 두 팀밖에 없는 것인가?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는 말이죠. 많아요. 난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밝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봉알단 리스트 딴지일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제기했던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 메시지를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와 협의하는 것인가, 타이밍이나 내용을.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그때 모 목사님과 새누리당의 커넥션을 저희가 찾았죠. 네. 새누리당의 소셜지원센터장 구창환 씨, 새누리당의 눈높이 자문위원 구창환 소장이 연결돼 있는 정황을 찾아서 이분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추론하였는데,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추론이 필요 없게 됐어요. 이 모 목사님께서 아예 새누리당에서 국민소통위원회 SNS 총괄단장에 임명이 되셨어요. 그래요? 직접. 더 이상 커넥션을 찾을 필요가 없어. 따로. 그러면서 일반인들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일반인들을 교육시켜서 박근혜 후보, 박근혜 캠프를 팔로잉하게 하려는 게 아니겠는가?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14일 날 박사모에서 SNS 교실을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를 급파했지 않습니까? SNS 교육 하면 뭐 상장도 주고 뭐 이름도 올리고 지네들끼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바른뉴스 사무실 전광용 박사모 회장의 발언. 지금 무엇보다도 온라인의 중요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온라인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이버전 사대가 있었는데 불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작년 12월 이후 모든 것이 합법화됐습니다. 옛날에 박사모는 사이버 전사대 108조가 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 12월 달 법제판 수업 공개를 해서 모든 것이 합법화됐습니다.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 트위터를 우선 잘 배워주시고 트위터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 트위터를 우선 잘 배워주시고 트위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30분만 배우면 도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30분만 배우면 도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이 사이버전 사대는 각 지역의 지회장에 버금가는 역할과 권한을 드립니다. 이 사이버전사대는 각 지역의 지회장에 버금가는 역할을 권리를 권한을 드립니다. 회원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고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고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이나 다른 좌파 조직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우리 내부에도 침투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좌파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교육하고 있고 우리 내부에도 침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사명의식을 가지길 바라며 돌아가실 때는 사이버전 4대 전사 임명장을 드립니다. 그가 다시 사명의식 가지고 이런 느껴진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제가 사이버전 4대 전사 임명장 진화가 일어났어요. 자발적인 팔로워가 없다 보니까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네. 팔로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향력이 있다 이러려고. 그리고 또 다른 첩보이란 말이죠.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부인들도 지금 교육을 시키고 SNS 있다는. 교육을. 네. 여론공작단 대규모 양성 중에 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난 총선에 SNS 선거에 영향 못 미쳐 이런 보도를 양산했는데 나서 뒤에서는 졸라게 계속 지금 만들었습니다. 박사모에서 팔로워가 1000명을 넘으면 1000호장이라고 10,000명을 넘으면 10,000호장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다 있어. 몇도 하고 리트윗 교육도 하고 팔로우는 1시간에 100번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금방 끝나고 3단계로 남고 뭐 마치 이것은 말이죠. 다단계 판매 수법을 그대로 모사한 듯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다단계 수법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교계에. 있죠. 그분. 예. 네. 저희가 그분 다단계 하면 떠오르는 교계의 그분. 그분이 이 전체 SNS 여론 공작단에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을 가지며 졸라 주목 중입니다. 왜 이렇게 다단계적인 징후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골 때리는 게 있어요. 더 골 때리는 게. 이게 진짜 골 때려. 최근에 지하철 구전단이 나타났어. 지하철 구전단 들어봤어? 들어봤습니다. 이 조직 저희가 또 따로 파악 중인데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줌마들 여러 명이 조를 짜가지고 지하철 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문재인과 안철수를 막 욕합니다. 자기들끼리. 사람들을 들으라고. 그렇지. 이 씨발 진짜. 앞으로 지하철에서 이렇게 여러 명의 아줌마들이 야권 후보들을 의도적으로 욕을 하는 팀을 발견하면 즉시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동영상이면 더 좋겠습니다. 네. 사진도 사진이지만. 네, 요 지하철 구전단 꼼꼼해. 진짜 꼼꼼해. 제보 메일은 시발단 SIBALDAN @gmail.com 시발단 gmail.com입니다. 네. SNS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은 임명장도 주는데 사이버 전사대 특별대원으로 이렇게 위촉하는 그런 임명장도 줘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다단계 방식이라니까. 그렇죠. 다이아몬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거 근데 다단계 전문가가 들어와서 만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양반이. 그래서 내가 그 양반에 떠올랐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진짜 다단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짠 거야 구조를. 요 촉이 좋잖아 내가. 네. 틀림없이 그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몇 주 전부터 들여다보고 있어요. 야, 그 양반이 그렇게 타락했나? 그분이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는지 봅시다. 새누리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알바들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네. 지난 21회에서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의 손인석 씨가 구속 직전에 작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 때 나경원 후보 트위터 알바비를 자기가 줬다고 고백을 했고 그걸 진술한 내용을 남기고 구속이 됐어요. 네. 하루 이틀 해온 게 아니야. 트윗 알바비로 충청 북도에 있는 한 국회의원 지망생이 낸 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었지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바비를 대고 있는지 지난번에 희망버스를 막으려고 어버이연합을 보낸 빤스 정광훈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1,000만 원 내서 알바비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 알바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 이거 여기서부터는 진짜 고급이야. 최고 악질 공작 중에 작년에는 선관위 디도스가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 방송에 터널 디도스를 얘기했어요. 이 터널 디도스 관련하여 저희와 함께 최초로 보도한 분을 모시고 이 터널 디도스 관련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기로 하겠습니다. 이른바 창원터널 디도스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불법 선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전입니다.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차량 수십 대를 동원해서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투표 마감 시간에 젊은 층들이 투표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계획했다라는 목적으로 중앙당으로부터 김태호 후보 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 1억 원을 전달한 사건입니다. MBC 경남 뉴스데스크 10월 5일 방송분.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새누리당은 충북 청주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손 씨와 중앙당사 보수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4,500만 원의 전자세금 계산서까지 끊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손 씨의 업체는 당사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새누리당이 허위 계약서를 끊어준 사실이 현재 온 오프라인과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손인석 씨에게서 돈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안상근 전 경남부지사.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네,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룬 터널 디도스 터널 디도스 건을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리뷰의 이재표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내용이 뭐였냐면 2011년 4월 27일 김해을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국민참여당의 이봉수 후보 그리고 한나라당의 김태호 후보가 맞붙었을 때 한나라당이 1억 원을 김태호 선거 캠프에 줘서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창원 터널을 막아서 투표를 방해했다. 이런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1억을 김태호 선거 캠프에 전달한 손인석 씨가 이 내용을 구속 직전에 폭로를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신이 5천만 원을 전 경남 정무부지사 안상근 씨에게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대학 후배죠? 네. 근데 이분은 또 지역 방송에 나와서 손인석 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나는 손인석 씨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근데 가슴은 왜 두근거려? 돈 주니까? 5천만 원을 어쨌든 안상근 씨에게 전달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손인석 씨의 측근 임세빈 씨, 이분도 역시 현재 수감되어 있습니다. 통해서 나머지 5천만 원을 김태호 당시 후보 선거 캠프 사무실에 전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돈은 또 되돌려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되돌려 받았는데 어떻게 되돌려 받았다고 했냐면은 우선 5천만 원은 손인석 씨가 대표로 있는 공영토건 회사 계좌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네. 4월 29일 2011년 4월 29일 날 착공해서 준공은 5월 9일 날 했다. 이렇게 해서 표준 도급 계약서를 씁니다. 도급인으로는 한나라당 원희룡, 수급인으로는 공영토건의 손인석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원희룡 전 의원은 사무총장이었죠. 사무총장은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행한 전자 세금 계산서도 있어요. 세금 계산서 승인번호가 2011-0502로 시작하는 네. 전자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공급 받는 자가 한나라당입니다. 공사를 실제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한나라당이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해서 계약서를 하나 써서 그 돈을 줬다는 얘기고 실제 그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공사는 현장은 서울특별시청 눈포구 여의도동 14-31번지 한양빌딩. 한나라당 당사죠. 네. 이렇게 해서 5천원 돌려받았고요. 나머지 5천원 어떻게 돌려받았느냐? 당 총무국에서 총무국 국장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자필 문서를 남기고 왔어요. 네. 네. 여기까지가 사건의 내용인데 저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손인석 씨가 이제 구속 직전에 이 내용을 자필 문서로도 남기고 또 당시 표준 도급 계약서 세금 계산서 자료를 남기고 갔죠. 자기 말에 신빙성을 얻는 증거들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입증 서류들을 남기고 갔고 그것이 이제 저희 손에 있는데 근데 창원 터널을 막아라. 두 가지 방법으로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사를 하거나 차량을 렌트하여 오전 오후로는 그 나이 드신 유권자들을 실어 나르고 실제로 실어 나르다가 걸린 그 카니발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파출소에 고발됐고 선관위에도 고발됐는데 나중에 뭐 동네 노인분들을 실어 나르기만 했다고 해서 유야무야 됐습니다. 사실 그때 신고 접수가 됐고요. 수사를 똑바로 했으면 이게 그 당시의 수사 기록으로 남아있을 뻔했습니다. 당시 실어 나른 정황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사를 하고 실어 날라라. 이 이야기를 손인석 씨가 누구한테 들었다는 겁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추석 명절이 끝난 이후에 바로 아침에 면회를 가가지고 몇 가지 사실들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아까 그 안상근 정무부지사도 손인석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어요. 예, 손인석 씨도 안상근 정무부지사를 알고 준 건 아닙니다. 예, 김해 사무실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고, 여기도 보면은. 그 일말의 진실이 있네요. 서로 잘 알던 사이는 아니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안 물음표로 돼 있어요. 안상근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나중에 확인한 거고, 안 물음표 가로치고 전 경남 부지사로, 정무부지사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들었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터널 디도스에 대한 내용을, 누구로부터 들었냐를 물어보니까 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경남 정무부지사였던 안상근이냐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손으로 이 면회실 안에 있는 이 녹음서를 가리키더라고요. 녹음되고 있으니까 맞다라고 얘기를 이제 눈치서 표시를 해줬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가 정확히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돈을 들고 가서 전달했는데 이 돈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니 당시에 안상근 전 정무부지사가 이 돈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본인한테 말해줬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돈 1억을 갖다 줘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돈을 마련해서 1억을 안상근 정무부지사에게 갖다 줬는데 이 돈은 터널 디도스를 하려고 하는 돈이다라고 안상근 전 정무부지사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 그 돈을 갖다 줘 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저에게도 이 손인석 전 위원장이 구속 직전에 전혀 그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았던 부분이고요. 구속된 이후에도 그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두 차례 면회를 가서 이 부분을 물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정확히 설명해 주면서 이 부분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연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뭐 대략 짐작은 가지만은 아직까지는 여기서 좀 정확히 밝히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수사에 들어가면 이 표준 도급 계약서 그리고 가짜 세금 계산서 이 내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따지고 누가 지시했는지는 금방 나옵니다. 이건 수사로 금방 밝혀질 부분입니다. 이거. 근데 왜 기사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기사를 안 써요. 오히려 네티즌들이 댓글을 10만 개를 달았어. 10만 개면은 우리 각하만 도달할 수 있는 수치야. 다음에서 댓글 많이 달리는 기사를 이렇게 따져보면요. 매일 많이 달리는 기사가 몇천 개 2,000개, 4,000개 수준입니다. 오직 각하만이 10,000개대에 도달할 수 근데 있는데. 이게 10만 개야. 댓글이 10만 개가 달린 기사를 난 본 적이 없어. 언론에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사정기관에서 무시하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다 압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터널 디도스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회방하는 사건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기문란행위지, 이건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해서. 정황도 있고, 그리고 돈을 전달한 사람의 진술도 있고,
도급 계약서도 있고 세금 계산서도 있습니다. 돈이 오고 간 정황도 정확히 있습니다. 잡힐 진술서도 있어요. 근데 수사가 안 된다.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잖아. 이 사건은 죽지 않도록 또 포탈에 저희가 도장을 찍어야 되겠어요. 절대 저희들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나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다시 한번 터널 디도스 검색 부탁해요. 야, 그렇게 부탁하니까 사람들이 부탁 들어줘. 친절해.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자, 근데 국장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이 대한민국 최고의 검색 유발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최고위원. 전 도지사 아닙니까? 중국에. 중국의 맹주고 충청권의 친박계. 그러니까 박근혜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최고위원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구 활동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성상납, 정우택 성상납으로 수그러들었어요. 그러다 조용하다가 다시 나와서 안철수에 대해서 멘트를 하고 막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정우택 대만, 이분이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을 받는 분이어서 갑자기 다시 사라졌습니다. 안철수한테 두 마디 비수를 던지려다가 정우택 집사님 뭐 하셨나 모르겠어 지금. 집사님이야? 교회 집사야, 교회 집사. 집 샀다니까.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자 박근혜 캠프의 충청 책임자 정우택 의원, 대한민국 최고의 검색 유발자. 오늘 새로운 검색어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다시 등장하십니다. 네, 어떤 사연입니까? 예, 이 방송이 나가고 지속적으로 제보가 들어왔던 부분들이 화수분과 같아. 이분 검색어 유발자야 완전히. 근데 그 당시에 썼으나 술자리 같이 했었던 분들이 한 몇 분 됐죠? 한 20여 명,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 갔는데 보통 한 20명 정도에서 25명 정도가. 비밀이 지켜질 수가 없는 다 거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케일도 커요. 자, 그런데. 사실은 좀 그 내용이 언론 보도용으로 좀 적합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한테 딱 맞는 거예요. 일반 언론의 보도용으로 적합지 않으면 저희한테는 딱 맞는 겁니다. 이제 새로 검색어에 등극하게 될 그 정황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어떤 정황이었길래? 그러면 정황을 듣고 저희가 검색어를 딱 뽑아가지고 부탁해요 때릴 테니까. 네. 일단은 이 충성주라는 게 있거든요. 충성주. 예. 술주자? 그렇습니다. 또 이제 화합주라고도 하는데, 이룸사롱에서 이제 화채나 이런 걸 담는 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종 술을 이제 붓고, 또 이제 술 이외에 다른 이물질들을 갖다 섞어서. 다른 이물질이요? 예, 다른 이물질 섞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결속을 다진다며, 그릇에다가 술을 붓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집어넣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이물질이 이제. 자, 이게 오늘의 키워드는 그럼 그 이물질이구나. 예. 그러니까, 정우택 당시 도지사가, 청년 경제 포럼 자신을 후원하게 될 지역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자, 위하여 하면서 그 사발에다가 넣었던 첨가 이물질의 정체가 뭐냐? 제 입으로는 차마. 예. 아니,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 여성의 채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모는 전신에 있지 않습니까? 전신에.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특정 부위의 채모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게 상반신에 있나요? 그 채모가 하반신 쪽에 있는 겁니까? 예, 차마. 이거 진짜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정원을 세워놓고 그걸 채취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2008년도 증언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정확히 들었고요. 상식적으로도 그걸 채취하러 밖에 나가서 구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 한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건 2008년도 참석자의 얘기였고, 또 2008년에 참석하지 않았던 2009년도의 참석자로부터도 사실은 이 털건배 얘기가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그걸 털건배라고 하는군요, 애들이. 예, 건너 듣고 제가 사실은, 될 수 있으면 다수의 그 입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네. 사실 여러분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참석자의 경우에는 자신은 그날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 정황을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거 설명하니까 그런 거 일상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이제 이 음모 외에도, 너무 야하시다, 너무, 국장님. 죄송합니다. 예. 옷을 빨아서, 예. 옷이요? 예. 옷을 빠는 경우. 옷이 뭡니까? 어떤 옷이요? 예, 잠바요? 여정호번이 잠바를 화채끝에 빨기에는 너무 좀, 화채끝이 좀. 그러니까.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예, 거기에 빨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옷을 빠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옷?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여정호번에 팬티를 빤 적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화채그릇에다 술 넣고, 음모도 넣기도 하고, 여성 종업원의 팬티를 거기서 빨았다. 그걸 어떻게 먹어요? 아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거기다 빨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웃긴 거지. 되게 충성조의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사람이 먹을 때, 예, 술이 남지 않아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 것으로. 그러면 그 털까지? 털은, 새끼야, 언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지, 이 새끼야. 이 씨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좀 충격을 넘어. 그것을 도지사님께서 하셨다는 거 아니야. 가장 큰 충격적인 포인트는 도지사님께서 하셨고, 그 도지사님이 지금 박근혜 캠프에 가 계시다는 거 아니야. 최고위원으로.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근데 자기가. 오늘 검색어 나왔어. 위치에 있었는데. 검색어 나왔어, 검색어. 용민아. 이게 너무 충격. 응? 검색 한번 부탁해줘. 예. 해보겠습니다. 뭘 해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리겠어요. 지금 정우택 음모 부탁해요.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무슨 음모론 나온 줄 알고. 음모론은 맞다, 음모론. 오늘 검색어 2개 잊지 않기 위해서 김태호 터널 디도스 그리고 정우택 음모 누가 과연 이번은 1위를 할 것인지 검색어. 제가 보기엔 말이죠. 터널 디도스가 워낙 강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 정우택 음모 검색어는 말이죠. 한 이틀 이상 1위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저 멀리서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정우택 음모라는 검색어를 남기고 오늘 충청 리뷰의 이재표 국장님은 또 밤늦게 고속도로를 달려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화채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돌려서 마시는 거지. 그때 거기에다가 음모를 넣었다는 얘기지. 그때 이제 거기다 음모를 넣었다는 얘기지. 심하게 놀 때에는 아가씨가 입던 팬티를 화채 그릇에 넣어 빨고는 짜는 거지. 심하게 놀 때는 아가씨 팬티 벗겨지 그거 빨아서 짜는 것도 있고. 터널 디도스. 이런 짓을 하고도 그냥 넘어가면 그게 나란가? 씨발. 응? 저또? 근데 수사기관에서 명백한 증거가 명백한 증언이 있는데도 아니 자기가 돈 줬다는 사람이 나타났잖아. 그리고 영수증을 흔들지 않습니까? 계좌번호도 깠어요. 그리고 실어 나른 그 봉고차가 있었어요. 카니발이. 그런데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이번 대선에서는 지켜봐야 돼요. 이런 공작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상대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우리의 임무다.
정부 여당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서 선거 시간, 투표 시간을 연장해달라는데 묵묵부답이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내기 전에 짜투리로 10월 19일 네. 유신헌법 선포 40주년이었어요. 하여 저희가 정봉주의 변변찮은 친구 변변찮은 친구 모시고 이 유신헌법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는 또 나오겠다고 합니다. 잠깐 이 유신헌법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막걸리 보안법이란 말 들어보셨는지요? 지난 75년 유신 시절 한 전기설비업자는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족제비처럼 생겼다고 말했다가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오종상 씨는 버스에서 옆자리 승객에게 고위 관료와 부유층은 국수는 조금 넣고 고기와 계란을 많이 넣은 분식을 한다며 고관들하고 도인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다 밀가루보다. 그게 무슨 분식 장려냐. 정부의 분식 장려 정책을 비판했다가 3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유신 시절 발동됐던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거를 바쳐서 일하고 나오시는 그러니까 아버지께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악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뭐 저항을 하고 그래요?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그 기간 안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역사상 가장 예기치 않은 대표이자 최단기 대표이자 20일 동안 불타는 대표. 4개월 만에 대표 되시고 최단기 20일 동안 대표를 하신 20일 동안 가장 왕성한 활동력 보여주셨어요. 짧고 굵게. 전 국회의원 후보 낙선이죠. 예. 그리고 현 상임고문 사실상 실질적인 백수. 아니 그런 거 해봐야 당비만 더 내요. 뭐 당직 갖고 있으면.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분은 원래 벙커에 강연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별로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출연까지 네. 가는 길에 끌려오셨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녹음 시간을 알고 본인이 직접 출연 시간을 지정하여 출연하신 네. 여기서 출연이 아니라 출현. 이분은 자기가 나오기시겠다고. 저희가 이제 보통 섭외를 하는데 이분은 자신의 출현 시간을 저희에게 통보하시고. 셀프 섭외. 정봉주와 그 변변찮은 친구들 넘버원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재선 의원입니다. 네. 지금 인사해요? 네. 인사 들어가 주십시오. 왜냐면 BGM을 틀어야 되잖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얼짱정신 촌철살인 기절강풍 3더이즘과 4K이즘의 창시자 앞으로 크게 들 사람 정청래입니다. 이분은 나타나셔가지고 혼자 벙커 앞에서 자체 사인회를 벌이셨어요. 사람들을 줄을 세우고. 아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A4 용지를 들고 와서 나눠주고 사인을 받아라. 아니 밖에 사인해 주려고 그랬더니 그 종이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 팩스 받는 종이 있잖아 복사지. 예. 그거 20장 갖고 갔는데 13장 남았어. 이 두 분은 말이죠. 지금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문재인 캠프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니 나는 있잖아요. 난 뭐 전화가 올까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 여러 의원들이 지도부는 이선 후퇴. 실질적 지도부라는 거야 내가. 그리고 정청래 의원께서 와서 문재인 캠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결론은 하나. 정청래를 중용하지 않는다. 정청래 의원의 불필요한 깔때기를 건너뛰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신 헌법에 대해서 한번 해부를 해보자. 선포 40주년을 기해서 유신 헌법을 정치적으로 이건 없는 걸로 하자. 무효. 선언. 유신 헌법이 이미 헌법 개정을 통해서 무효화됐는데 다시 무효화하자는 게 무슨 얘기예요?
독일의 경우요. 독일 의회에서 네. 이미 나치 헌법은 없어요. 근데 그렇죠. 독일 의회에서 2009년도에 나치 헌법 무효 국회 결의안을 선언합니다. 아,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똘똘한 군사 한 명이 길목을 잘 지키면 적군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후보가 언젠가는 유신에 대해서 사과할 거다. 그렇다면 나치 헌법을 독일 의회에서 2009년도에 무효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듯이 이거 무효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걸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후보가 사과를 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워딩이 뭐냐. 유신헌법, 5.16, 인혁당 등은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자, 헌법 가치를 훼손했으니까 그럼 무효화 정치 선언을 하자. 상징적 선언을 국회에서. 그리고 곧바로 제가 결의안을 제출했어요. 예. 박근혜 후보가 뭐라고 하던가요? 박근혜 후보는 아직은 묵묵부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문자로 추석 연휴 전날 추석 밥상에 이것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서명해 주세요. 1박 2일 시간을 드렸거든. 근데 20분만 서명을 했고 이게 이제 뉴스가 되고 크게 특종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추석 밥상에. 언제요? 추석 연휴 동안. 조금 보도됐어, 조금. 네. 그랬더니 당신들은 미국 가 있어서 모르지. 네, 몰랐죠. 미국 가서 엄청난 이게 지금 아니 엄청나진 않고 그냥 조금 보도가 됐어, 조금. 그랬더니 이런 건 특종이라고 안 하고요. 그냥 단독 보도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위헌적인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제가 19대 들어와서 최초로 맡은 보직이 유신헌법 연구가예요. 혼자? 네. 자체적으로. 셀프. 스스로. 근데 여기 보면은요.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 130개 조항이고 그걸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인데 헌법 전문은 이건 다 외워야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돼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계라고. 감옥 가서 이거 하나 외웠거든요.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헌법은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신헌법은 어떻게 돼 있냐.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 및 5.16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5.16 혁명이죠. 자기가 한 거를 혁명이라고 스스로. 그렇죠. 네. 이걸 계승하고 이게 헌법 전문에 못 박혀 있고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김 교수 내가 지금 외웠죠? 안 보고 읽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건 못 외웠어 내가. 읽을게요. 대한민국 헌법, 유신헌법이에요.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그 대표자한테 있는. 대표자가 누구냐? 통일주체 국민회의예요. 체육관에 모인 분들. 체육관에 모인 분들. 박정희 팬클럽. 그렇죠. 1971년도에 부정선거 등 각종 온갖 부정선거를 하고서도 김대중 후보한테 간신히 이겼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 질 것 같아. 그래서 투표를 하면 안 돼. 국민투표를.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핵심이에요. 이건 뭐냐. 대통령 3선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종신 대통령을 박정희 가는데 유일하게 뭐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권을 가져요. 그 누구를 갖냐. 박정희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장이 누구냐. 박정희예요. 이런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자기가 의장이 된 팬클럽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만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면 단위. 지금으로 보면 면 단위 한 명씩 뽑아요. 이걸 대의원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뭐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투표권이 없는 거죠. 없어요. 네.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도 투표해서 결정하는 권한도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 의장은 박정희. 그러니까 박정희만 선출하는 거야. 대통령을 뽑을 권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국민한테. 네. 없어요.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그때 300명이 안 됐을 거야. 3분의 1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한 거지. 이게 딴지일보하고 비슷해요. 근데 통일국민주체가 딴지일보는 저렇게 돼 있거든요. 김어준이 총수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까지 총수다. 아 근데 그럼 만들어놨어요? 그거 내가 그냥 선언한 거지. 근데 여기에 그거하고 똑같네. 거기랑 똑같은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지방의회라는 게 있거든요. 헌법 본문에는 있는데 헌법 부칙 이 11조까지 있어. 10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이게 진짜 웃겨. 유신헌법 부칙 제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하고 똑같네. 이 유신헌법을 조선일보에서는 72년 10월 18일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조치로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인데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하는데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1번부터 뭐 100번까지 리스트를 해. 그리고 통과가 안 돼. 그럼 통과될 때까지 계속 투표한다야. 통과될 때까지. 대통령 통과될 때까지. 아, 그럼 그 사이 그게 있네요. 네. 만약에 계속 반대하는 놈은 남영동에 데려가고 통과될 때까지 조진다. 찬성할 때까지 조진다. 그렇죠. 네. 통과가 안 됐어. 그러면 대통령이 명단을 바꿀 수가 있어. 순서를 바꾸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 3분의 1을 정하는데 네. 그게 100명이라고 치면 네. 그 100명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다. 계속 투표해야 돼. 그때 이제 늘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박 대통령께서 지조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쪽 같은 지식인 뭐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정에다 많이 끌어넣었죠. 그래서 국회의원 잠깐 시켜주고 3년 정도 시켜주고 변절시키는 수단으로 유정을 많이 썼지. 그러니까 봐요. 지금 몽테스큐에 알아요? 주진우 기자? 알죠. 삼권 분립의 기초자 아니야. 입법, 행정, 사법이잖아요. 몽테스큐. 자, 근데 대통령은 자기만 할 수 있어. 입에서 몽테스큐에 나오니까 참 안 어울려요. 몽키 스패너가 어울리나? 근데 입법은 이렇게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 사법 있잖아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그리고 판사를 또 대통령이 임명해.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헌법위원회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헌법위원회 위원장, 지금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또 임명해. 그리고 또 중앙선관위 있잖아요. 선관위원장을 또 대통령이 임명해.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원장을 다 박정희 1인이 다 임명을 해요. 제4부라 불리는 언론 같은 경우 KBS는 국영방송이고 MBC는 또 강탈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혁당 판결이 2개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발상인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망가진 상태에서의 판결도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엄청난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국회 해상권도 있었죠. 국회 해상권도 있고. 당연히.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게 3장인데요. 39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 선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제 39조.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선거한다. 토론 없이. 네. 토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회장으로 있는 팬클럽에서 박정희를 추천하고 그리고 토론 없이 투표한다. 근데 이제 토론이 있으면 팬클럽 회원인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도 반대 토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를 봉쇄. 토론하면 안 된다. 이게 유신헌법이에요. 원숭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결정권은 어떻게 하냐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그렇게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도 구경만 하는 거네요.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될지 애초에 후보가 될지 선출될지 자체를 그냥 구경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냐면 또 이게 돼 있어요. 제45조인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늦어도 임기 만료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먹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죽을 때까지. 국정감사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국정감사권을 없앴어요. 이때는 국정감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87년 6월 항쟁 후에 이제 그 3당이 모여서 헌법을 합의했고 그 헌법에 따라서 이제 88년에 복원된 거죠. 자, 근데 이 법에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53조예요. 이걸 근데 대통령 간선제라고 부르면 뭔가 그럴듯한 제도 같잖아. 대통령 간선제라고 부르면 안 되네요. 이거는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 독재를 위한 헌법 파탄. 이걸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래서 제53조에 긴급조치권을 여기다 넣었어요. 긴급조치. 헌법 위에 있는 긴급조치. 이렇게 돼 있어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조치를 발동했죠, 그래서. 그렇죠. 네, 9호까지 했죠. 긴급조치 1조, 4조, 9조, 이제 2, 3조 이런 건 이런 거예요. 1조를 없앤다. 이런 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건 1조, 4조, 9조인데 이거는 대한민국 현재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이 안 돼요. 내용이 말이 안 되니까.
학원 데모, 그러니까 학생이 데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역 5년에서 사형까지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사람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저는 시험 안 보고 도망간 적 여러 번 있었거든요. 사형 여러 번 당했을 거예요. 아니 정당한 이유 없잖아. 놀라고 튀었으니까. 야, 유언비어를 날조하면은 법관의 영장 없이 15년이야. 당시에는. 유언비어? 유언비어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그러면 정 의원님 바로 그렇죠. 15년이야, 15년. 무기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물가가 올랐다라고 얘기하면 긴급조치 위반이고 물가가 내렸다 그래도 긴급조치 위반이다. 왜요? 뭐라고 얘기해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다 구속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헌법의 개정, 이게 유신헌법이잖아. 이 말도 안 되는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거나 폐지하자고 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긴급조치 발의하거나 청원하면 체포영장 없이 15년이야. 15년. 헌법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라 이거지. 그런데 긴급조치 위반은요. 제 53조에 이제 유신헌법 중에서 가장 악랄한 조항인데 53조 사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그렇게 잡아가 그러면 끝이야. 대통령이 몇 년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판사 판결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돼. 그래서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유신헌법 그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법으로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성립. 그러니까 문장이 안 되면 비문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건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건 비법이다. 이렇게 헌법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저런 것도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학생이 출석 거부, 수업 거부, 시험 거부를 하잖아요.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일단 퇴학이고 정학 처분 이상을 받은 학교는 폐교 조치한다고 돼 있어요. 학교를 없애. 학교를 없앤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이 유신헌법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해놨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러면 유신헌법을 없애자면 할 수 있을까? 긴급조치 해제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는 제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긴급조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건의만 할 수 있어. 건의할 수 있어.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반수가 안 돼요. 그렇지,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대통령 뜻과 다르게 어떻게 건의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 조항에 긴급조치 명령은 사법적 심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냥.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 뭐냐면 63조인데 사망이야. 근데 야 박정희 대통령이 꼼꼼하게 얘기를 해놨어.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그거 하나 잘해놨네.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까봐. 그리하여 이 유신헌법을 상징적으로 무효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운동을 펼쳐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유신헌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그때 판결 자체를 다 무효화해야 한다. 그렇죠. 지금 이제 매 사건마다 재심을 청구하고 있고 그래서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청학년도 그랬고 76년 이제 3.1 민주선언 사건도 그렇고 재심 청구해서 다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정 의원이 하겠다는 원천 무효를 만들자 다. 아니 뭐 일일이 건수마다 그럴 거 없이 1호, 4호, 9호 위반 이거는 싹 다 그냥 배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박근혜 후보께서 그 본회의장에 출연하시면 요 법을 갖고 가지고 이게 특별 법률안인데요. 사인 좀 해주세요. 공동 발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사과를 했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사과했으니까.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런 후속 조치에 동의하는 게 맞죠. 과연 그걸 할 것인가. 이거 근데 관전 포인트는 많네요.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중에 박근혜 후보가 사과한 그 유신헌법에 대해서 완전히 무효화하는 조치에 사인할 것이냐. 이거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의미 있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고 주도된. 하여튼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더이즘. 당신에게 드립니다. 우린 많이 먹었어요. 정신없이 받아먹다 보면 할 일 없는 백수 된다. 우린 새끼 손을 들고 너희에겐 중지된다.
중요한 것은 설립 취지나 정신이지 명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굳이 명칭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이사진에서 판단을 좀 잘 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치 때문에 정치장학회 문제가 계속 그 정치 쟁점화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법원에서 헛말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인 건 같은데 지금 시간이 지났고 법적으로 되돌려 놓을 기회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앞에 말도 있었지만 결국은 법원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잖아요. 거기에서 헌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는 그 법원의 결론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근데 정황상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김수태 씨가 계속 자기는 뺏겼다, 강탈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족 측이 그렇게 법원에 제소를 했죠. 근데 법원에서는 이제 그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 강압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갖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결론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정수장학회 전신인 고 김지태 씨 유족이 강제 헌납된 주식을 돌려달라면서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주식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당시에 강압에 의해 주식이 헌납됐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네. 주진우가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해명 기자회견장에 갔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것은 아니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말이야 왜 주진우에게 발언 기회를 줬는가? 폴라 미스테리야. 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지명했는데 제가 말하기 가로챘구나. 네. 아니 근데 쪽말에 가보니까 이 주진우 기자 팬클럽 가보니까 근혜 언니도 주진우의 매력에 빠져들어서 결국 그렇게 발언 기회를 준 것이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거기는 제정신이 아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건 아니고 각하는 기자회견장이나 텔레비전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연기를 하세요. 그렇죠. 예전에 군에 왜 못 갔냐 이런 후보 검증 토론회 때 갑자기 맞다. 후보께서는 병역을 필요하시지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군대를 무척 가고 싶었습니다. 군대를 가서 논산훈련소에 도착해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뜻밖의 제가 기관지 확장증 다른 기타 몇 가지 요인으로 퇴출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군의관에게 치료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군대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랬어. 진짜로 그랬어. 아니 왜 하필 그때 기침이 나왔냐 이거야. 무고한 사람이거든. 폐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해서 못 갔다고 그 말을 설명하기 전에 헛기침을 그렇게 했어. 맞아. 맞다. 그랬었어. 나도 그거 보고 진짜 웃겼어. 내내 괜찮다가 그때만 기침을 하시는. 아니 토론회 때 그 이슈가 나오기 직전만 기침을 하셔. 우리 각하께서는 나이스 타이밍. 근데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는 연기도 안 되시고 기본적으로 불편하거나 준비가 안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표정에 얼굴에 그대로 쓰십니다. 그 앞에 내용이 그거 아니야. 부일장학회를 뺏은 게 아니다. 네, 헌납했다고 했죠. 헌납. 그러니까 헌납이라는 게 뭐야? 자기가 그냥 원해서 냈다는 거야. 그렇죠. 강압. 교회 헌금처럼. 그렇죠. 강압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김지태 씨가 강탈당한 거 아닙니까?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로 권총을 찬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와서 겁박을 해서 뺏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판결문에 나오는 건데. 야, 헌납을 씨발 왜 권총을 잡고.
권총을 차고 중앙정보부 중정이 가서 헌납을 받아와. 김지태 씨 부인이 네. 해외 여행을 갔다가 반지를 사온 거야. 네. 그런데 샅샅이 뒤지다가 그 반지가 나오니까 그 반지를 밀수했다고. 그렇죠. 그런데 세관원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라고 세관원이 증언을 했는데도 구속시켰어. 네. 이게 뺏은 거지 뭐야. 박근혜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지. 김지태 씨가 부정부패로 지탄의 대상이었는데 처벌을 안 받으려고 재산을 헌납한 것이다. 네. 이 인식이 그래. 돈을 뺏었는데 돈을 뺏은 게 아니라 돈을 스스로 갖다 바친 겁니다. 삥 뜯은 거야. 그렇죠. 삥 뜯는 사람들은 걸리면 이런 얘기합니다. 잠깐 빌렸었다. 그리고 저 친구가 내가 불쌍해 보여서 주었다. 그렇지. 아니 내가 빌려달라고 했는데 스스로 와서 바치더라. 이게 삥 뜯는 사람의 자세거든. 마인드거든. 그렇죠. 깡패지 깡패. 아니 깡패들이 칼을 대고 돈을 뺏었어요. 뺏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줬다. 내가 불쌍해 보였나 보다. 그래서 줬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완전히 똑같아. 더군다나 재판부에서 이게 강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을 했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강제가 아니라 헌납이라고 말한 거죠. 스스로. 그렇죠. 기자회견을 서둘러 마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대변인들 이정현 조윤선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퇴장하려는 박근혜 후보를 끌고 다시 가서 마이크를 잡게 합니다. 종이에 써준 종이를 해서. 그래서 기자회견을 리콜을 해가지고요. 다시 합니다. 참모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써오니까 다시 올라가서 그 회견문을 그러니까 자기가 기자회견하는 내용 몇십 년간 문제가 되어온 자기 아버지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그 정수장학회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기자회견을 했던 거야. 했는데 네. 뒤에서 보좌진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나와가지고 답을 다시 쓴 거야. 제가 강압이 없었다 했습니까? 잘못 말한 것 같아서 기자분들이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한 거예요. 핵심은 강압이거든. 강제로 뺏었다는 게 핵심이야. 강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수장학회 이름이 문제라고 본인은 인식하고 있는데 이름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남의 재산을 뺏은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부일장학회가 문화방송 MBC지. 부산 MBC, 서울 MBC. 그리고 부산일보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어요. 100%. 일부가 아니라. 그걸 뺏은 거 아니야. 근데 오늘 강제로. 그렇죠. 가장 그게 핵심이야. 근데 그 강압을 쏙 뺐어. 그러면 답을 전혀 안 한 거야.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나온 거야. 맞아요. 기본적으로 뺏었잖아요.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데 대해서 이름이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알고 나왔다니까. 진짜. 아니 사실은 정수장학회 문제는 박근혜 후보에겐 꽃놀이패 아닙니까? 대선을 앞두고 이것을 헌납을 해서 사회적으로 환원을 했다. 이런 박수도 받고 지지율도 올리고 이런 카드로 활용하려고 했었고 얼마 전에 최필립하고 이진숙이 그렇게 하려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들통이 나버렸고 게다가 또 엉뚱한 해명을 해가지고 스텝이 꼬이고 그래서 셀프 빅엿을 먹은 거 아닙니까 이게.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 모르겠다. 네, 이거 보도한 보수 매체 제목도 죽여요. 뭐냐면 선거법 위반 주진우 박근혜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점점점점. 선거법 위반하면은 기자회견장에 나타날 수 없나? 그러게요. 아니 기자회견 질문하라고 있는 기자회견장에 기자가 나타나서 질문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거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은 말이 돼. 선거법 위반 주진우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선거법의 부당성에 대해 외치며 똥 싸. 이러면은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을 수 있어. 근데 선거법 위반 주진우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질문해잖아. 질문해. 이게 어떻게 제목이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앞에 붙여가지고 이들은 불법을 일삼는 놈이다.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믿지를 마라.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한 제목을 이렇게 뽑으라고 오다가 떨어진 거지. 내가 만약에 질문하면 어떻게 되나? 막말 김용민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그냥 질문해. 이게 기사 제목이 되냐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남의 재산 강탈하는 아버지 딸 대선 출마해. 이것도. 그것도 좀 그렇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주진우가 나타나는 순간 종편들 말이죠. 바로 다 끊어버립니다. 화면을.
야, 씨발.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그리고 그 기자회견장에 핵심적인 내용을 질문하는데, 그 화면을 왜 끊어? 제 얼굴 나오자마자 바로 끊어졌다면서요? 바로 끊어졌어. 누가 보고 있다가 딱 끊은 거지. 한 방송국만 그랬으면, 누군가의 오더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제히 보도하던 방송국들이 다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요구한 거야? 자, 우리 이 박근혜 후보께서는 말이죠. 과거사에 관해서는 입을 열면 스스로 셀프 엿을 자꾸 두셔. 박근혜 후보님, 정수장학회 관련해서는 주진우의 현대사 1회를 들으시면 정수장학회 문제는 간단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진짜 무슨 해명을 하러 나올 때마다 스스로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요. 아니, 적어도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오셔야죠. 뭐하고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당시에 부정축제자로 몰려서 재산이 몰수되거나 이런 식으로 강제 헌납 당한 사람들의 문제가 다시 불러일으켜질 수밖에 없잖아. 김지태 씨 부관 참시한 거지. 아니, 그분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재산을 뺏긴 사람이 많다고. 근데 지금 박근혜 후보가 그때 당시 재산을 뺏은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버렸잖아. 네. 정수장학회 건 말고도 다른 건들이 막 튀어나오게 생겼어요. 박근혜 후보는 이 과거사 문제만 나오면 모든 답변이 어떻게 표현하든 딱 뜻이 한 가지야. 우리 아빠는 그럴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파악하지도 않고 말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근혜 후보의 정치는 아버지에 대한 제사다. 실제로 그 김재원 대변인 될 뻔했던 그 양반이 그랬잖아요. 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효심은 좋아. 응? 좋다고. 근데 제사를 지내려면 자기 가족들끼리 지내면 되잖아. 아니, 왜 온 국민을 자기 아버지 제사상 앞으로 끌고 오냐고. 우리가 전부 박정희 유가족이 아니야. 난 아니야. 정말. 자,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번 대선은 말이죠. 진보적인 후보들의 연대만으로 정권 창출이 가능한 최초의 대선이에요. 옛날 대선 보면은 김종필 또 정몽준의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보수 후보 중 하나와 손을 잡았어야 했어.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보적인 후보들만의 연대로 정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최초의 대선입니다. 대단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두 후보의 연대를 믿지 못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것은 불안해하는 자기 자신이지 이 두 후보가 아니에요. 네. 언론에서 짜투리로 보도되는 기사들 다 믿지 마십시오. 의도를 가진 기사들 많아요. 그럼요. 저희가 들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두 후보를 믿어라. 쫄지 말고 믿어도 좋다. 믿을만 합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입니다. 저거 들을 때마다 웃겨. 쫄지 마! 끝! On the upright. 알바 자동 적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베리 이진행님이 이 땅에서 이런 공작이 사라져야 한다. 그런 일념으로 코딩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베리 졸라 땡큐.